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보였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이 한지원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금 전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오늘 안으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도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며칠 밤을 새워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고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다. 하지만 거대한 수술비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모래 아래 불과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 끝이 더러운 병원 바닥을 초조하게 문질렀다. 그녀는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사채업자 백 사장의 사무실은 그의 인격처럼 저속하고 번쩍거렸다. 벽에는 가짜 금장 액자가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시가 냄새와 탐욕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백 사장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절망에 빠진 어린 먹잇감을 음흉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지원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백 사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시간 아가씨 병원 시계는 내 시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텐데 내 어머니 목숨값이 얼만지 잊었어.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나에게 아주 부유하고 아주 특별한 고객이 한 명 있어. 그 양반이 1년 동안 곁에 있어줄 조용한 동반자를 찾고 있거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네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네 빚까지 전부 해결될 거야. 그것은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의린 한지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갑의 합리적인 모든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은 갑의 소유가 된다. 그녀를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조항들이 빼곡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지금 당장 네 어머니 호흡기를 떼는 건 말이 되고. 백 사장의 협박에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백 사장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검은색 차에 태워졌다.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화물처럼 다뤄졌다. 차에 타기 직전 그녀는 간신히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수술비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 허락받았다.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차는 그녀가 살던 냄새나고 비좁은 골목을 벗어나 점점 더 넓고 화려한 거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가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납치당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인도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나 최첨단 연구소에 가까웠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거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가운 정적.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비슷한 인공적이고 무균의 향만이 감돌았다. 이 공간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를 데려온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거실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사라졌다. 지원은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 혹은 1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마침내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키가 컸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비싸 보이지만 어떤 로고도 없는 단순한 검은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람이 아닌 새로 들여온 가구나 장식품을 훑어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으며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했다. 그는 자기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얇고 세련된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규칙이 들어있다.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내 방은 복도 끝이다. 내 서재와 내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고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오늘부터 1년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원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손에 들린 차가운 태블릿 PC를 내려다보았다. 매끄러운 화면 위로 창백하고 길 잃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계약은 이행되었다. 그녀의 금빛 세장 속에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금빛 세장 속에서의 삶이었다. 한지원은 거대하고 호화롭지만 영혼은 없는 공간에 갇혔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음식을 거대한 식탁에서 홀로 먹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인 복도 끝방으로 돌아와 온종일 시간을 죽였다. 방은 최고급 가구와 시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었다. 하지만 지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것은 어머니가 주신 낡은 시집 한 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닳고 다른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시의 구절들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강민준에게 한지원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개인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진 코퍼레이션으로 출근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는 서재에서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의 삶은 오차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 기계의 부품이 아닌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한지원은 그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산 이유를 벌써 잊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을 올가매려는 집안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저 충동적인 변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척박한 담벼락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하얀 찔레꽃 같은 은은하고 청초한 향기였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 그녀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그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펜트하우스의 무균 상태 같던 공기를 미세하게 물들였다. 처음에는 그 향기가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세계에 침입한 불순물이었다. 그는 가사도우미에게 방향제를 더 강한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값비싼 인공향료도 그녀의 자연스러운 체향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그녀의 향기는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의 공간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적대적 M&A를 간신히 막아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날따라 유난히 짙게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가 그를 맞았다. 그녀가 낮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늘 그랬듯 짜증이 치밀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기는 그의 곤두선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와 인공적인 도시의 냄새에 찌든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직접적인 관찰은 아니었다. 그의 집 곳곳에는 최고 등급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같은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몇 벌 되지 않는 자신의 옷을 단정하게 개고 그리고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것. 그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를 짓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어떤 욕망도 야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사도우미가 가져다준 사과 하나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베어무는 모습, 낡은 시집의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손길, 그 꾸밈 없고 진실된 순간들이 그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사도우미가 실수로 그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해산물이 포함된 식사를 내놓았다. 지원은 불평하거나 다른 음식을 요구할 만큼 대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고 물만 마셨다. 늦은 저녁 회의에 나가기 전 민주는 습관처럼 서재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식사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익숙지 않은 감정이 스쳤다. 가사도우미의 실수에 대한 짜증,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그것은 어쩌면 걱정이라는 감정에 아주 희미한 편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그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향을 틀어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꺼내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지원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빵과 우유를 그리고 이미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최초의 거래가 아닌 행위였다. 그들 사이의 얼음장 같은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 단순한 음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도 체념도 아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무언가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소유한 차가운 주인이었지만 아주 잠깐 그는 거의 인간처럼 보였다. 강민준의 밤은 늘 전쟁이었다. 그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싼 요새였지만 어둠이 내리면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수면은 그에게 휴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고문이었다. 그는 최고급 매트리스 위에서 몇 시간이고 뒤척였다. 의사가 처방한 가장 강력한 수면제도, 심리치료사기 권한 명상도 그의 머릿속을 떠도는 악령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결국 지쳐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차창을 때리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찢어지는 비명, 그리고 쇠가 찌그러지는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충격. 피냄새와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갔다. 그는 늘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자신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10년이 넘도록 그의 밤은 그렇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거실을 지나던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소파 위로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한지원이 낮 동안 시집을 읽으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 순간 은은한 찔레꽃 향기가 그의 지친 몸을 감쌌다. 그는 너무 지쳐서 그 향기를 밀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향기는 악몽의 잔상으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주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그의 머릿속을 채웠던 비명소리를 잠재우는 듯했다. 그는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약에 취해 억지로 잠드는 토막난 잠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늘 그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두통과 피로감이 사라져 있었다. 세상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어젯밤과 다른 변수들을 분석했다. 잠든 장소가 침대가 아닌 소파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향기.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어김없이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다음 날 밤 그는 절박함에 이끌려 조용한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쿠션 하나를 몰래 자신의 침실로 가져왔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고 비과학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차가운 실크베개 대신 그녀의 희미한 향기가 밴 그 쿠션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다시 꿈없는 깊은 잠을 잤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사들인 여자, 그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한지원의 존재가 이제 그의 생존에 필수적인 약이 되어버렸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수면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취약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그의 관찰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치료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필사적인 감시였다. 그의 삶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게 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그녀의 방에 더 따뜻한 담요를 넣어주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 지원은 이 작은 변화들을 감지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나물 반찬들이 올라왔다. 방은 늘 적정한 온도를 유지했고 밤에는 더 포근한 이불을 덮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 부조화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일까?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 그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다가 복도에서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시집을 떨어뜨렸다. 하필이면 그때 서재에서 나오던 강민준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책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고 해진 시집을,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구둣발끝으로 책을 그녀 쪽으로 툭 밀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갔다. 그것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책을 짓밟지 않고 밀어주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였다. 지원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얼른 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행동은 공포와 의아함이 뒤섞인 강렬한 인상으로 그녀에게 남았다.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지 못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새롭고 통제 불가능한 감정들 때문이었다. 그는 화면 속의 그녀와 자신의 침실에 가져다 놓은 소파 쿠션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았다. 하지만 그 약은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두렵게 만들었다. 한지원의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악마 백사장이 다시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백사장은 처음에는 한지원을 강민준에게 넘긴 것으로 만족했다.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고 골치 아픈 빚도 해결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우연히 한지원이 여전히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짜리 계약. 그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유흥이 아니었다. 진 코퍼레이션의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민준이 그 가난한 계집애를 1년 동안이나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백 사장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강민준의 약점. 백 사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큰 판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준을 직접 건드릴 배짱은 없었다. 대신 그는 뱀처럼 교활하게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곳을 공격하기로 했다. 바로 병원에 있는 지원의 어머니였다. 며칠 뒤 지원은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병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당장 병원비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지원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백 사장이었다. 그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숨통을 다시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강민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마라. 이것은 자신의 문제였다.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치료제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듯 뒤척였다. 모니터 속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예민한 신경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조 비서에게 그녀의 주변,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백 사장이라는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나 그녀의 어머니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보고를 듣는 강민준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려 그의 소유물에, 그의 통제에 있는 영역에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모독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자신의 평화로운 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어. 그날 저녁 지원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서재 문 앞으로 갔다. 그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 생각이었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외출 준비를 마친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위압적이고 냉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명령하고 앞서 걸어갔다. 지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날렵한 스포츠카에 태워졌다. 차는 밤의 도시를 총알처럼 질주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했다. 차가 멈춘 곳은 낡고 음산한 부두의 한 폐창고 앞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도 내리라는 눈짓을 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희미한 정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백 사장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민준의 비서인 조 비서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지원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민준은 그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 사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얀 손수건으로 구두 끝에 묻은 먼지를 우아하게 닦아내며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 사장, 사업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당신은 그 선을 넘었어. 백 사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민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기회는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걷어찼어. 그는 조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조비서는 서류 뭉치 하나를 백 사장 앞에 던졌다. 그것은 백 사장의 모든 불법 탈세, 협박, 폭행 등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이 서류들은 지금쯤 검찰청과 국세청에 도착했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마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겠지. 당신이 굴리던 돈, 당신이 믿었던 인맥, 그 모든 게 오늘부로 사라지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원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늘 무관심하고 차갑기만 하던 남자. 그녀를 물건처럼 취급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그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방식은 피비린내 나고 무자비했지만 그 목적은 명백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백 사장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그녀나 그녀의 가족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의 숨을 끊어줄 테니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백 사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경악과 공포로 굳어있는 지원의 손목을 잡고 창고 밖으로 이끌었다. 채 돌아와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자신의 옆에 앉은 남자가 낯설었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산 주인이자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보호자였다. 그의 힘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 덕분에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지독한 모순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후 민주는 그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이제 아무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위로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지원이 간신히 물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의 야경으로 돌렸다. 내 것에 누가 손대는 걸 싫어해서. 그의 대답은 여전히 오만하고 소유욕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안도감.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주인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그날 밤 폐창고의 피비린내와 함께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백 사장은 감옥에 갔지만 강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백 사장 같은 하찮은 잡배가 진 코퍼레이션의 총수인 자신을 상대로 이런 대담한 협박을 벌일 리 없었다.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짜고 백 사장을 장기말로 이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재에서 조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백 사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 지난 몇 년간의 통화 기록 자금 흐름, 그가 만나고 다닌 모든 인간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조비서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뒤 먼지 쌓인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이름 하나를 발견해냈다. 유성중공업의 양 회장. 강민준의 집안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늙고 교활한 독사 같은 자였다. 백 사장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들어간 출처가 바로 양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다. 양 회장, 유성, 그 이름들은 강민준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 수면 아래에 억지로 가라앉혀 두었던 끔찍한 과거의 편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제인 코퍼레이션을 집요하게 노리던 유성중공업의 양 회장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 사고로 그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기적적으로 혼자만 살아남았다. 찢어지는 비명 빗물과 뒤섞인 피 냄새, 그리고 산산조각난 차체. 그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고 그를 지금의 감정 없는 강철 같은 남자로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의 끔찍한 재현이라는 것을. 양 회장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해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 15년 전에는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서재의 모니터로 향했다. 화면 속에서 한지원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은 그녀인가? 이 끔찍한 깨달음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억눌려왔던 트라우마가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서재 책상에 위태롭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쿠션을 끌어안아도 악몽은 더 이상 물러가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그의 손에 의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중에는 15년 전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도 섞여 있었다. 자신의 방에 있던 지원은 희미하게 들려온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남자의 신음.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의 서재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의 명령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걱정이라는 감정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보이는 서재 안의 풍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CEO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길 잃고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그에 대한 그녀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가슴 아픈 공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히도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악몽을 꾸고 깨어난 어린 그녀에게 늘 해주시던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에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규칙을 어긴 침입자를 향한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실되고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수한 걱정은 그의 모든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강철 같던 방어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비가 왔었어, 오늘처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고통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섣부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어 그의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스며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린 채 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지원은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 한쪽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잠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중독은 이제 변해버렸다. 더 이상 잠을 자기 위해 그녀의 향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의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보호가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어두운 서재에서 말없이 나눈 교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재에서의 그날 밤 이후 강민주는 변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지키려는 맹수의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양 회장의 공격을 방어만 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15년 묵은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덫을.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조비서를 통해 JIN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성중공업 측에 흘렸다. 물론 그것은 진짜 정보가 아니었다. 치명적인 오류를 품고 있는 미끼였다. 양 회장이 이 미끼를 물면 유성중공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무너질 터였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조비서가 우려를 표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위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양 회장은 탐욕스러운 늙은 뱀이야. 눈앞의 먹잇감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걸.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양 회장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제인 코퍼레이션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사활을 걸고 이 가짜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양 회장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양 회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그 칼날은 한지원을 향할 것이 뻔했다. 그 불안감은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밤늦게까지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듯 그녀 역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무서운 일이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냥 얌전히 안전하게 있기만 하면 돼. 하지만 당신은 혼자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늘 혼자였다. 혼자 싸우고 혼자 버텨왔다. 누구도 그의 고독한 성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성벽을 넘어 들어와 있었다. 바로 그때 지원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유성중공업의 내부 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것은 양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 대한 인적 사항 보고서였다. 이 사람 김민지 실장.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떻게 알지?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만뒀는데 유성중공업으로 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그녀의 말은 민준의 계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는 즉시 김민지라는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양 회장의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양 회장의 숨겨진 정부였고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양 회장을 무너뜨릴 더 확실하고 더 극적인 방법. 그는 김민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뒤 진 코퍼레이션의 기술 유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진 코퍼레이션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빠졌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모두 민준이 계획한 연극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양 회장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승리를 확신한 양 회장은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지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스러운 축하 파티를 열었다. 바로 그곳에 강민준이 나타났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 양 회장.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양 회장은 경악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다. 패배자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무릎이라도 꿇으러 왔나? 글쎄 오늘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누굴까? 민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스위트룸의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양 회장이 김민지에게 유성중공업의 비자금 내역과 주가 조작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몰래 카메라 영상이었다. 양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배신감에 떨며 김민지를 돌아보았다. 내가 감히. 김민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약속한 돈보다 강민준 씨가 제시한 돈이 훨씬 더 많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패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건 질색이라서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양 회장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강민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쯤 네 소중한 그 계집애가 있는 병실의 산소 공급 장치가 멈추게 될 거다. 나와 함께 죽는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양 회장이 이런 비열한 수단까지 준비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여기서 양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15년의 복수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 여자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의 망설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양 회장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당신이 이겼어. 그러니 제발 그녀는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진 코퍼레이션의 오만한 제왕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복수보다 자신의 제국보다 그녀를 선택했다. 그의 행동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었다. 양 회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친 듯이 웃는 순간 스위트룸의 문이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은 조 비서가 쏜 테이저건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은 민준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는 양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한지원과 그녀의 어머니를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다. 병실에 있던 것은 마네킹이었고 리모컨은 아무런 기능도 없는 가짜였다. 이럴 수가. 양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혼란이 정리된 후 민주는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녀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얽매인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양 회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양 회장이 몰락하고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유성중공업의 붕괴와 제2인 코퍼레이션의 극적인 승리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강민준과 한지원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민준은 지원을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이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져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너덜너덜해진 이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들의 첫 번째 계약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작은 집의 등기 권리증과 그녀와 어머니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다.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의 계약은 이걸로 끝났어. 이건 그동안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한 보상이야.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녀가 그의 위험한 세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그토록 원하던 해방감이 아닌 심장을 저미는 깊은 슬픔이었다. 금빛 3장에서의 자유는 그녀가 꿈꾸던 것이었지만 그로부터의 자유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이게 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그저 거래였나요? 그녀의 반응은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예상했지. 이런 슬픔과 원망이 섞인 질문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게 아니었나. 그 순간 지원은 마지막 남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집이나 돈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배웠어요. 화려한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외롭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없이 사는 건 어쩌면 더 외로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것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고백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마지막 이성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절박한 안도감이 가득한 몸짓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잠겨 있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내가 틀렸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이전의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평생을 기한으로 하는 계약. 이건 소유의 계약이 아니야. 동반자의 계약이지. 매일 아침을 함께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계약. 나하고 마음의 계약을 맺어주겠어, 한지원. 그의 고백에 지원은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아픔과 오해의 시간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시작으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1년 뒤 그들의 첫 번째 계약이 끝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의 정원에는 하얀 찔레꽃이 만발해 있었다. 집안은 따스한 햇살과 그녀가 가꾼 꽃향기,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진정한 집이었다. 지원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근처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지원은 집 앞의 작은 공간에 새봄 화원이라는 이름의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가꾸며 매일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행복을 선물했다.
강민주는 여전히 JAN 코퍼레이션의 강력한 총수였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면 제 시간에 퇴근해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밤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은 바로 너라는 계약이야.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지원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행복하게 웃었다. 상처와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해변 위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그 어떤 파도도 지울 수 없는 행복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야 했던 한 여자의 절박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 중독되어 버린 한 남자의 서툰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지원과 강민준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는 가장 찬란한 시작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주인공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부와 권력이 공기처럼 흐르는 시그넘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은 VVIP 엘리시안 나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상의 천국을 옮겨놓은 듯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에 부딪혀 눈부신 파편으로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교양 있는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야망들이 뒤섞여 감돌았다. 이 화려함의 중심에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30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과 냉철함.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물러나기 일쑤였다. 그는 비즈니스를 위해 이곳에 왔고 사교는 그에게 있어 가장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같은 공간,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고 은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샴페인 잔들을 나르고 있었다. 예술대학에 다니는 그녀에게 이곳은 생계를 위한 전쟁터이자 동시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녀의 관찰력 있는 눈은 벨벳 커튼에 깊은 질감 사람들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표정,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를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을 상상으로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고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옥탑방의 낡은 이젤 앞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서연 씨, 저기 3번 테이블 좀 정리해줘요.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네라고 대답하고는 능숙하게 빈 잔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경쟁사로 알려진 대역물산의 박이사였다. 기름진 미소를 띤 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잠시만, 이 술 좀 펜트하우스에 있는 강태준 총수에게 전해주겠어. 박 이사가 내민 것은 콘약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 잔에서 풍기는 미묘하게 다른 아찔한 향을 맡았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시는 게. 쭈쭈, 융통성하고는 매니저한테는 내가 얘기해두었어. 이건 아주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니까 실수 없이 잘 전달해.
박 이사는 거의 명령조로 말하며 억지로 그녀의 손에 잔을 쥐어주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아르바이트생인 그녀에게 이사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짓이었다. 결국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 한 잔의 술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펜트하우스의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파티에서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이미 파티에서 마신 술에 섞여 있던 약기운 때문에 미세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박 이사님께서 이 술을 전해드리라고.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다. 그의 세계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드물지 않았다. 권력을 얻기 위해 혹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자와 약을 이용하는 비열한 수법들. 그는 눈앞의 아르바이트생 역시 그 추악한 거래의 일부라고 단정했다. 얼마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해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심부름을... 그만해. 내 눈빛에 욕망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안 보일 줄 알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도 지겨울 텐데. 자는 저기 두고 돈은 테이블 위에 있을 거다. 가지고 나가.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입을 열어 무언가 항변하려던 순간 태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약기운이 마침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다 소파 위로 쓰러졌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모욕감도 잊은 채 서연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문으로 향했을 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겨버렸다.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특수 보안 시스템이었다. 박 이사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봤지만 방음이 완벽한 펜트하우스에는 그녀의 절규가 메아리칠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예고했던 대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태준을 소파에 편히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를 경멸했지만 아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냉정한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잠든 얼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의 세계는 이토록 추악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존엄성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곳.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지친 몸을 일으켰다. 태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유령처럼 그 공간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보는 시선이었다. 하룻밤의 대가, 그녀의 존엄성에 매겨진 가격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펜트하우스의 비상 잠금 장치를 풀고 새벽의 희미한 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호텔을 빠져나와 비에 젖은 거리를 정신없이 걸었다.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잿빛이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도시, 그녀의 꿈과 존엄성을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이 서울을 떠나기로.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아끼던 캔버스와 물감 몇 벌의 옷, 그리고 매니저에게는 몸이 아프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겼다. 학교에는 휴학계를 냈다.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아침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었다. 그저 이 남자와 이 도시의 기억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강태준이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을 때 펜트하우스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르바이트생의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경멸적인 말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현금 봉투. 그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곧바로 비서를 시켜 어젯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했다. CCTV 영상과 내부 조사를 통해 박 이사의 계략 그리고 그녀가 억지로 심부름을 왔다가 갇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태주는 당장 그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예술대학 학생. 그러나 학교는 휴학 처리되었고 옥탑방은 비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는 그만둔 상태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의 흔적은 그날 아침 비와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세계에서 3년은 수십 개의 빌딩이 올라가고 수조 원의 돈이 오가며 기업의 명운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에게 3년은 서울의 잿빛 기억을 밀어내고 새로운 색채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정착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세진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속도와는 정반대로 이곳의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렀다.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고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밀려왔다. 그녀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1층은 세봄미술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화실로 2층은 자신의 소박한 보금자리로 꾸몄다. 선생님 제 상어 좀 보세요. 이빨이 100개예요. 7살짜리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들어 보였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활짝 웃었다. 우와 정말 멋진 백상아리네. 이 파란색은 꼭 세진 앞바다 색깔 같다. 그녀의 칭찬에 민준이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화실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서툴지만 개성 넘치는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3년 전 겁에 질려 도망치던 21살의 이서연은 이제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세봄 선생님이자 조용히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화가였다. 그녀는 밤이 되면 2층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그림에는 세진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평화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출발한 검은색 세단이 세진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보다 더욱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턱선은 그가 보낸 시간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TK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그날 아침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그는 단 하루도 이서연을 잊은 적이 없었다. 죄책감은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을 지웠는지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총수님 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조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현장 상황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소음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TK그룹은 이곳 세이진의 최고급 프라이빗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었지만 태준이 직접 이곳까지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몇 주 전 수색팀으로부터 희미한 보고가 올라왔다. 세진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그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젊은 여성이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확실하지 않은 그저 가능성일 뿐인 정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수백 건의 헛된 보고에 지쳐있던 그에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차량이 리조트 예정부지 근처에 멈춰섰다. 태준과 조비서 그리고 몇몇 실무진들이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변과 작은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실무진들이 도면을 펼치고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부지 너머 작은 마을의 중심가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작은 건물. 세본 미술교실이라고 쓰인 앙증맞은 간판.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한 아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는 한 여자. 여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3년 전의 연약함 대신 차분하고 강인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와 선한 눈매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서연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멎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상상해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어떻게 사과할까,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졌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향한 끈질긴 시선을 느낀 것일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수십 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시간은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평화롭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3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가 악몽의 주인공이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이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황급히 화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닫히려는 문틈으로 그가 손을 밀어 넣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문을 사이에 두고 그의 손을 보며 경악했다. 그녀의 등은 차가운 문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 그는 3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맞죠? 그는 간신히 물었다.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 둘 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대에서 나온 말은 그가 연습했던 수많은 사과의 말들보다 훨씬 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쌓아 올린 3년의 시간을 무너뜨리는 폭력이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비서와 직원들, 값비싼 검은색 세단.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도망쳐온 세계 그 자체였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읽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닫히려는 문틈에서 천천히 손을 뺐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가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죠.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까지.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돌아섰다. 당황한 조비서와 직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실문이 닫혔다. 태주는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 동안 굳게 닫힌 그 문을 바라보았다. 3년 만에 그녀를 찾았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3년 전보다 더욱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좌절감이 아닌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 서리고 있었다. 화실한 서연은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괜찮다, 괜찮다. 3년간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애써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세상의 성벽이 그의 등장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이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3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창밖을 지나는 검은색 세단 한 대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낯선 구둣발 소리만 들려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림을 가르치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화실문을 두드리지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세진의 조용한 거점을 마련했다.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집을 단기 임대했다. 근처 대도시의 최고급 호텔을 제안하는 조 비서의 말을 그는 단칼에 잘랐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도시에, 그리고 그녀의 일상의 위협이 아닌 일부로 스며들고 싶었다. 그의 하루는 조용한 관찰로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 어시장을 찾아가 갓 잡은 생선을 경매하는 거친 활기를 지켜보았고 동네의 작은 백반집에서 어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꼬부랑 할머니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들러서는 서툰 솜씨로 직접 장을 보기도 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한 명의 이방인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실 창문을 통해 혹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를 보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는 오만하고 냉정하며 세상을 발알아해 둔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혼자였고 조용했으며 때로는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였고 아이들에게는 멀찍이서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 이질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의 이미지를 조금씩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지면 뒤돌아 다른 길로 갔고 그가 있을 법한 장소는 애초에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 벽은 더욱더 높고 단단해졌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었고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경계심을 충분히 이해했다.
서두르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그는 조비서를 통해 그녀가 세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 조용히 파악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녀의 작은 화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 그것이 지금의 이서연을 지탱하는 전부였다. 어느 날 그는 조비서로부터 새봄 미술교실이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미술용품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며칠 후 화실 앞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전문가용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 다양한 종류의 붓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곧이어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직감적으로 그가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또다시 돈으로 자신을 대하려는 것인가. 그의 친절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물건들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어디로 돌려보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선의로 포장된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한편 태준이 세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조트 프로젝트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더 거세지고 교묘해졌다. 처음에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순수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TK그룹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어. 그놈들이 밤에 몰래 바다에 폐수를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돈에 매수되어 전문 시위꾼처럼 행동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경쟁사인 태영건설에 최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은 비열하고 무자비하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3년 전 이제 막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태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호텔에서 약물을 이용한 추문을 꾸몄던 것도 바로 그였다. 계획은 이서연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태준을 향한 그의 적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강태준 그 건방진 놈이 아직도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이지. 태영건설 회장실 최 회장은 시가를 질겅거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네, 회장님. 리조트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양입니다. 흥애송이 녀석. 사업이 아니라 여자 때문에 발이 묶인 거겠지. 3년 전에 놓친 그 계집을 거기서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어. 좋아, 아주 잘 됐어. 이번에는 사업과 여자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기회야. 불씨를 더 키워. 건설 현장에 작은 선물도 좀 보내주고. 며칠 뒤 리조트 건설 예정 부지에 세워져 있던 가설 사무실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 회장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사건의 보고를 받은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최 회장의 비열한 수법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리조트 사업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는 이 싸움이 애꿎은 세진 주민들과 이서연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준은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와 인적 드문 해변에 섰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지독히 외로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싶었다. 그녀가 3년간 지켜온 그 소중한 평온함을. 한참 동안 그는 그렇게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TK그룹의 총수도 그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남자일 뿐이었다. 스케치를 마친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을 챙기던 그녀는 마침내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쫓아가거나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3년 전의 오만함도 며칠 전의 절박함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존중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해변을 떠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절제된 행동.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던 강태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남자가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작은 마을을 위협하는 거대한 아기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생각에 그녀는 밤하늘 아래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최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했다. 가설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그는 이제 세진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태영건설 측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마을에 상주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녔고 리조트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봐 할멈 장사 접고 싶어 TK그룹한테 얼마 받아먹었어. 용역들은 서연의 화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작은 식당에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주인 할머니를 위협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서연은 산산조각난 유리파편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예쁜 선생님도 계셨네. 당신도 강태준이랑 한패야.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그 손 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조비서와 몇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뭐야 넌? 용역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자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용역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제압당한 용역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싸늘하게 말했다. 초회 회장에게 전해. 다시 한번 이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들을 상대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용역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태주는 그제야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의 상황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어 걸음을 멈췄다. 대신 그는 쓰러져 있는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태주는 마을에 사설 경호팀을 배치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마을을 순찰하며 주민들을 보호했다. 그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덕분에 마을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남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없었다면 이 작은 마을은 속수무책으로 폭력에 휩쓸렸을 것이다. 며칠 뒤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 회장의 마수는 마침내 서연의 가장 소중한 공간 세봄 미술교실에까지 뻗쳤다. 그가 사주한 지역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단독 세진 리조트 갈등의 중심 미술학원 여교사와 TK그룹 총수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는 3년 전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연이 돈을 목적으로 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번 리조트 건설 역시 그녀가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매도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실명과 화실 사진까지 그대로 실렸다.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은 차가웠다.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아이들을 더 이상 화실에 보낼 수 없다는 통보가 이어졌다.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냐는 비난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화실 문 앞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가 3년간 애써 가꾼 소중한 공간은 순식간에 추문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화실 문을 닫아 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3년 전 서울에서 도망쳤을 때와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식당 할머니의 따뜻한 밥, 세진의 푸른 바다. 이곳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닌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화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이서연 씨, 나 좀 들여보내줘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그의 말.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도망치고, 혼자 견뎌왔다. 누군가와 함께 맞선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비를 흠뻑 맞은 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표정으로 태준이 서 있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그를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녀의 적은 강태준이 아니라 그와 자신을 동시에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악의 최 회장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동맹이 맺어졌다. 과거의 악연으로 얽혔던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마지못해 손을 잡게 된 것이다.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임시거처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조비서와 법무팀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 회장과 태영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떠 있었다. 조회 회장은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은 회의 내내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복잡한 사업 이야기와 법률 용어들이 오갔지만 그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 한쪽에 떠 있는 태영건설의 리조트 조감도에 멈췄다. 그것은 최 회장이 세진이 아닌 다른 해안 도시에 건설하려다 환경 문제로 허가가 보류된 프로젝트였다. 잠시만요. 이 조감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비서에게 눈짓했다. 조감도가 화면 전체에 확대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화가 특유의 예리한 눈으로 조감도의 모든 디테일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건물의 배치 조경, 그리고 주변 지형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무언가를. 이상해요. 이 디자인 어딘가 익숙한데. 그녀의 중얼거림에 태준이 물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서연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부분이에요. 건물의 구조와 배치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거대한 배수시설을 감추려는 것처럼.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직감적인 지적은 TK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했던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서연의 지적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TK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은 그녀가 가리킨 조감도의 한 부분을 확대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태영건설의 리조트 설계되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위장된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공업용 폐수 처리 시설 규모입니다. 일반 리조트에서 나올 생활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큽니다. TK그룹의 건설기술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초해 회장은 처음부터 리조트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야. 태준의 지시에 따라 팀은 즉시 태영건설의 과거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재추적했다. 서연이 제시한 위장된 배수시설이라는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파고들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한 화학 공장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그들의 막대한 양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리조트나 공장 부지 지하에 거대한 비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 정화되지 않은 독성 폐기물을 심해에 몰래 방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다. 그가 세진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이곳의 깊은 수심과 복잡한 조류가 폐기물을 은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미친 자식. 태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도시의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때부터 강태준과 이서연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태준의 임시거처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최 회장의 뒤를 쫓았고 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예술가적 감수성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태영건설이 배포한 수많은 홍보자료와 위성사진,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SNS 사진들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와 위화감을 찾아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그녀는 최 회장이 남긴 거짓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태영건설이 작년에 찍은 홍보용 항공사진인데 이쪽 해안선의 색깔이 지금의 위성사진과 미묘하게 달라요. 마치 식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지적에 따라 토양 전문가가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최 회장이 과거에 운영했던 다른 지역의 공장 부지 근처였다. 태준은 함께 밤을 새우며 사건에 몰두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에 매 순간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파트너였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는 동안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선 깊고 진실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다 지쳐 소파에 잠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리라 다짐했다. 서연 역시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일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면서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에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찾아왔다. 태준의 정보팀은 최 회장이 중국 측 파트너와 만나 폐기물 처리 계약의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세진의 한 별장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계약 현장을 덮치는 것, 그것이 최 회장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최 회장의 별장은 경비가 삼엄했고 만에 하나 발각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해.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어 줘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야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에 숨어있고 싶지 않았다. 초회 회장은 예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해요. 특히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죠. 어쩌면 제가 경비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길을 잃은 미술학도인 척하는 거죠.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태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최전개 경호팀을 동원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작전 당일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태준과 그의 팀은 별장 주변에 잠입했고 서연은 약속대로 이젤과 스케치북을 들고 길을 잃은 여행객처럼 별장 정문으로 향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야경을 그리러 왔다가 길을 잃어서 혹시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녀의 순진한 외모와 간절한 표정에 경비원들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들이 그녀를 상대하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태준과 그의 팀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별장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회장과 중국 측 파트너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뿐이었다. 태준은 소형 녹음기를 든 채 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서재의 창문 아래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서연의 그리고 세진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별장 서재의 창문 아래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소형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그의 절박한 심장박동처럼 깜빡였다. 창문 너머로 최 회장의 기름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어허, 왕 사장 걱정 마시오. 세진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복잡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요. 이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완벽한 사업이란 말이지. 그래도 TK그룹의 강태준이란 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던데 괜찮겠소. 그 애송이하, 지금쯤 여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신이 없을걸. 3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번에도 그 여자를 이용해 언론에 터뜨리면 그놈은 끝장이야. 그러니 계약서에 서명이나 하시지. 최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지옥으로 보낼 증거였다. 그때였다. 별장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비견이 짖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정문 앞에서 이서연은 아야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일부러 이젤을 쓰러뜨렸다.
물감과 붓들이 어두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어머, 어떡해. 제 물감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쪼그려 앉아 흩어진 미술 도구들을 허둥지둥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경비원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시 서재 쪽의 경계를 잊고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이 태준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다. 서재 안초의 회장과 왕 사장이 계약서에 막펜을 대는 순간 태준은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서재의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태준의 경호팀과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환경범죄 수사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약서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선 후였다. 끝났습니다, 최 회장. 태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가웠다. 최 회장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그토록 경멸했던 애송이 강태준이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작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서연은 약속대로 경호원 한 명의 보호를 받으며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가슴 벅찬 안도감과 함께 기나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의 힘은 막강했다. 그는 법조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TK그룹이 유망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최 회장은 초췌하지만 오히려 더 도끼 오른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거대 자본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TK그룹의 강태준 총수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 저와 태영건설을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을 향해 독화살을 날렸다. 강태준 총수는 심지어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한 여성을 내세워 저를 음해하는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순진한 여성을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태준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이서연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최 회장이 묘사한 이용당한 순진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직접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 나타난 당당한 모습이었다.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나간 태준은 최 회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초회 회장님,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잊으신 것 같군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독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어헤어 왕 사장 걱정 마시오. 세진 앞바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요. 이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완벽한 사업이란 말이지. 별장에서 녹음된 최 회장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추악한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더 격렬하게 터졌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 내역 다른 지역에 오염된 토양 분석 결과, 그리고 태영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의 양심 선언 영상까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태주는 자신과 서연을 향한 인신공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곁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초회 회장은 3년 전에도 이분의 명예를 이용해 저를 공격했고 오늘 또다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은 바로 최 회장 자신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최 회장의 범죄를 밝혀낼 최초의 단서를 찾아낸 영웅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사과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회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차분히 둘러보았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터전과 이웃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진실된 한마디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낮의 기자회견장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호사도 그를 구해낼 수 없을 터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혼돈의 중심에서 태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하고 진실된 손길이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두 사람은 최 회장의 무너진 야망을 뒤로 한 채 빛의 세례 속으로 함께 걸어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카메라 플래시의 광란도 기자들의 아우성도 모두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어졌다. 혼돈의 중심에서 빠져나온 강태준과 이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게 맞잡은 손의 온기만이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호텔의 가장 조용한 곳 하늘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3년 전 그녀가 갇혔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부드러운 바람과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지금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3년 전 그날 밤 엇갈렸던 그들의 이야기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없이 했던 그 말을 또다시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의 무게가 달랐다. 그날 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 내뱉었던 모든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압니다. 권력에 취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오만함이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당신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찾아야 한다는 건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겁에 질렸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눈빛을, 돈 봉투를 그대로 두고 떠났던 그 마지막 자존심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3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세진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이 지켜온 그 평화로운 세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 전 처음 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다. 이서연 씨, 내게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삶을 함께 지켜나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남자의 절박하고 순수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그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렸다.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모습,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고 믿어주었던 모습,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모습. 그녀가 보았던 것은 더 이상 3년 전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고독하고 상처받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작은 이슬이 맺혔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이미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내 삶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또다시 도망쳤을 거예요. 강태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맞잡은 그의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댔다. 그의 심장박동이 그녀의 뺨으로 전해져 왔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하나의 세상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세진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태영건설의 불법 폐기물 처리로 오염된 해안과 토양을 복원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리고 기존의 리조트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그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텔 대신 작은 갤러리와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 공간이 들어섰다. 세봄 미술 교실은 더 이상 언덕 위 작은 건물이 아니었다. 생태공원 안에 새로 지어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 건물로 이전했다. 세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서연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악의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마을을 지켜낸 영웅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은 새로 생긴 화실 야외 테라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말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마다 서울과 세진을 오가며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서연의 든든한 연인이었다. 오늘 우리 화가님들 작품은 어떤가? 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보세요, 민준이가 그린 바다거북이에요. 곧 우리 앞바다로 돌아올 친구들이죠. 서연이 가리킨 그림 속에는 활기차게 헤엄치는 바다거북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태준은 그림을 보는 서연의 행복한 옆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속삭임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푸른 바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풍경을 바라보았다. 3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악연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이 되었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세진의 바다처럼 깊고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신 해피엔딩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가난한 소녀가 재벌 총수와 하룻밤을 보낸 후 도망쳤고 3년 후 그가 그녀를 찾아내어 이제는 그녀를 지극히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서연과 강태준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숱한 오해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두 주인공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